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하루 앞둔 지금 한국은행이 가장 고민하는 건 표면상 물가입니다. 하지만 한 겹 더 들춰보면 정부와 한은의 더 큰 고민은 만병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고환율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역사적인 저금리 속에 지난달에만 원달러 환율은 60원 넘게 올랐습니다. 모든 조건이 같아도 원재료 수입가는 오르고 증시에는 환차손 해치 물량이 나올 법한데 물가는 오르고 지수는 빠지니 한숨이 듭니다. 7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유럽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아베가 쏜 세계의 화살 정책을 거둔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오늘 일본 전문가와 함께 포스트 아베 시대 자민당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 또 그게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1:1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데 직접 장관과 압박 면접의 형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내일 한은 금통위에서는 사상 처음 빅스텝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불패가 깨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상반기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카드 사용액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다양한 경제 소식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알아볼게요. 잠깐 경제에서는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래 저희 부동산 짚어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일본의 통화 정책, 약간 변화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왜일까요? 아베 이후의 일본 경제 정책,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대우 교수와 함께 알아볼게요. 증시 들렀다가 지식발전소 열겠습니다. S사와 L사의 올레드 기술 분쟁, 이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동안 중국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이 기술 분쟁 어떻게 판가름이 났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발전소에서는 여름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요거 사용하면서 수영장들 많이 가시죠. 그런데 방수된다고 했는데 고장났다, 이런 얘기가 많은가 봐요. 다양한 피해 사례 그리고 주의점 알아볼게요. 저는 오늘도 TBS 마스코트 티봉이하고 같이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저희 방송 중에 오늘은 이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다, 이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티봉이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처 중에 첫 번째죠? 네,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기획부 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는 바람에 그 물가 안정에 집중하던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에도 움직이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한 내용들 좀 알아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기존에 어느 정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안을 이달 중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규제 혁신을 범정부 아젠다로 격상을 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이거를 출범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하고요. 추경호 장관이 ETF의 직접 팀장을 맡고 기업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예고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1차 TF회의를 열고 단기간 안에 개선 가능한 과제들을 발표한다고 했고요. 또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TF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법들 고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라, 이런 주문도 있었다고요?
네, 법인세도 최고 세율을 현재 25%에서 22%,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뭐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같이 기업들이 불리하다고 호소했던 세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세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국가 채무, 재정 수지 이거 관리 목표를 9월 중으로 제시하기로도 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은 금통위가 오는 13일 그러니까 내일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이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많다라고 하는 뭐 전문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6%나 뛴 게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6%라는 뭐 물가 상승 수치가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11월 이후에 뭐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1년의 물가를 상승을 전망을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수치도 있는데 이것도 지난달 3.3%에서 이번 달에 뭐 3.9%로 올랐다고 합니다. 0.6%포인트가 한꺼번에 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상승폭은 2008년에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걸음을 예정하는 건 남들의 상황을 좀 지켜봐서 그래서 두루 결정하는 바도 있을 텐데 미국 금리를 가장 의식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위기의식이 빅스텝 전망 짙어지는데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이 1.75%로 기준금리를 잡고 있고요. 미국은 1.5%에서 1.75%로 기준금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7월 미국 연준 FOMC에서 빅스텝만 밟아도 금리 역전이 바로 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0.75%포인트 이걸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은행이 0.25%포인트만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요. 한은도 빅스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문 열고 0.5%포인트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에 0.25%포인트만 올려도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3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하는 기록도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통위가 지난 4월과 5월에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금통위가 없었고 오는 13일이 바로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또 발표가 되고 월말에는 미국이 금리를 또 결정을 합니다. 참 바쁜 스케줄인데 부동산 시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강남 불패가 깨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네, 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래 내역 한 건이 등록이 됐는데요. 거래는 지난달 9일에 된 건데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7차 전용 면적 157.36제곱미터 이거 한 채가 55억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에서 같은 평수에 나온 아파트가 지난 5월에 58억 원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3억 원이 낮은 금액이 거래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비싸네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좀 약간 잡히지 않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58억에서 55억 원이 내려갔으니까 꽤나 큰 금액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뭐 강남구 전체를 상징하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고강도 대출 규제, 뭐 다주택자 규제 이런 여파에도 꿋꿋이 버텼던 단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가 하락 조짐을 보였어도 뭐 똘똘한 한 채 이 프레임 안에서 마지막까지 잘 버텼던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가 마침내 하락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강남 4구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도 좀 온도차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송파는 진작에 하락세로 돌아선 지 오래됐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강남 안에서? 그러니까 강남에서 송파도 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강남구 안에서 어떤 추이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강남구의 랜드마크 단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 여기도 가격이 꺾이는 사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타워팰리스 전용 164.97제곱미터가 그러니까 지난달 6일에 4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그러다 같은 달 29일에
42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3주 만에 1억 원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전용 59.96제곱미터가 지난해 8월에 23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인데, 그러니까 지난 5월에 22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살짝 꺾이더니 지난달에는 21억 4천만 원으로 한 달 만에 1억 원 이상 크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적으로도 살펴보자면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마지막 주 아파트 매매 동향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강남구 아파트 값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4주 연속 보합을 유지하다가 네. 지난달 마지막 주에 0.01%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4개월 만의 하락이라서요. 많은 사람이 부동산 시장을 좀 긴장감 있게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우리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5월 카드 사용액 급증했다. 이 소식 짧게 전할까요? 네, 그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5월 전체 카드 승인액이 99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 비해서 지난해 5월에는 82조 3천억 원이었으니까요. 약 20%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그중에도 법인 카드가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개인 카드에 비해서 법인 카드가 그러니까 개인 카드는 14.2% 늘어났고 법인 카드는 51%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회식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물가가 오르고 코로나 다시 확산세라고 해서 이거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강일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고요. 사고 차량이 2차로와 3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은 정체 구간이기도 한데요. 현재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부터 사고 난 강일 지나 상일까지 6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서하남에서 송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사고 나서 1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전히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 여의도에서 성수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그리고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시속 20km 안팎의 속도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걸 우리가 생전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이야. 이것도 놀라웠지만 영국에서는 영국 트럼프라고 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 10월에 내려간다고 합니다만 지금 당수 자리에서는 이미 내려오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에서는 지난 주말에 정말 충격적인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일본 정가의 실력자죠.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치권에 일대 변화가 있을 거냐,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을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한 가지 정확한 건 아베노믹스의 종언은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10년에 걸쳐 이어졌던 돈풀기 정책 이제 끝날 것 같죠? 기시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세종대 호사카 유지 대우 교수와 함께 앞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리가요 기시다 총리가 입각한 지가 오래됐고 아베 총리는 전 총리는 물러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시다 이후의 경제정책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았어요. 공부도 그렇죠. 안 했었고 별로. 네. 그런데 아베 전 총리는 이미 오래전에 물러났는데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에 일본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짚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그 아베 전 이후에 스가 총리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죠. 다 그 사람들이 그 스가노믹스 또 기시다노믹스 나누부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천착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다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라는 아베 총리가 명명했지만 그 경제 정책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지금 그 수명을 다했다. 네. 그래서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아베노믹스의 골간을 이루는 게 이른바 세계의 화살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무한히 돈을 푸는 정책이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10년여 동안 아베노믹스 이런 이름으로 이어져 왔던 이 돈풀기 정책 재임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사실 그 돈을 풀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거는 그 뭐 리플레이션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디플레이션이었어요. 네.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런 상당히 그 경제 침체적인 그 상황이 일본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레인플레이션 그래서 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적당한 그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겠다. 이게 목적이었는데요. 그 실패했습니다. 예, 돈을 많이 풀으면 네. 그 엔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쓰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안 썼단 말이죠.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먼저 기업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문제가 있는 것은 개인도 그렇지만 개인도 저축을 상당히 선호하고 기업들도 특히 리만 쇼크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기업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고요. 예. 더. 그래서 소비 투자를 안 하고 또 임금을 올리지 않고 내부 유보액이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기업에 쌓아두는 거. 예. 네. 그것을 그러니까 소비 투자도 안 하고 또 임금도 그렇게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고 소비 투자라든가 연구 개발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인 돈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그러한 상황. 이제 이해가 되네요. 참 희한했던 게 한 10년 동안 돈을 그렇게 풀어대는데도 일본은 물가가 낮아요. 그리고 예.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인데 그동안 그래서 좀 궁금했단 말이에요. 예. 기시다 총리가 좀 변화를 추구할 법도 한데 왜 이 정책을 고수하느냐. 그리고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 우리 헬리콥터 구로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돈을 계속 풀어왔던 네, 아베노믹스의 돌격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아주 공교롭게 이 시점에 기시다 총리가 경제 정책을 좀 확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기 이전에는 그러다 일본은행 존재도요. 사실 지금 같은 엔조 현상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금리가 올라갔는데 일본 금리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화를 바라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달러를 매입하는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엔조가 됐다. 근데 이것은 그러다도 그 사람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에요. 아베 전 네. 총리가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계속 사실상 명령을 한 거죠. 뒤에서. 아베노믹스가 옳다고 계속 믿고 있었군요. 예, 아베노믹스가 옳다라기보다 부정된다 그렇게 하며. 아베노믹스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예. 걸 용인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치가의 태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죠. 엔조가 되면 될수록 수출은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논리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원자재가 엄청나게 가격이 또 엔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도입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어떤 게 더 이익인지 계산을 해봤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지만 네. 이번 선거가 있었어요. 참의원 네. 선거에서 어쨌든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에
자민당 그리고 열린내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개헌도 가능한 의석을 확보를 했고 기시다 총리는 어쨌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는 그럼 기시다 총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장이 사라진 아베파가 또 다른 입김을 불어넣는 겁니까? 일단 그 전체적으로는 그 아베파가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현재는 이것은 그 개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수존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존재 크로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정을 못했는데 그 현재의 수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먼저 금리 인상이죠. 네. 이것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을 정말 오랫동안 미루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지금 네. 거의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한 마이너스 금리 그런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물가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점심- 네, 요새 바뀌었어요. 요새 바뀌었어요. 예, 요새 그러니까 네. 즉 그 물가가 거의 올라가지 않는 일본. 그런데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불만은 임금은 그대로. 예, 임금은 30년 전하고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임금은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거는 그 1991년에 바블이 붕괴됐잖아요. 네. 그때 많은 기업들이 전리해고하려고 했어요. 예, 한국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요. 전리해고를 많이 하지 않는 대신 초임금을 수용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일본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의사의 인재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인원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그 일본 말이 조금 부족하고 또 일본에 알맞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교육이라는 거 대단히 힘듭니다. 일본은 또 그 내부 유보라고 돈을 그 사놓고 있기 때문에 네. 교육비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투자도 안 하고. 인재 투자 많이 네. 합니다. 이게 인재 투자를 해야만이 그 경제가 선자한다는 거죠. 그건 확실한 이야기인데 일본은 교육하는 돈도 많이 아끼면서 임금 주는 것도 아끼면서 그러니까 원자재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올리지 않고 교육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러한 돈을 그 원자재가 올라갔다. 이 부분은 산세하면서 네. 현재까지 일단 유지해 왔고 물가도 올리지 않고요. 이게 일본은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그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아베 시대가 완전히 정리가 된 이후 일본의 통화 정책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요. 예. 앞으로의 정치 경제적인 전망 또 한 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 쓰셔야 하고요. 저희도 이제 다시 방역 수칙 강화된 수칙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심조심해서 우리 코로나 확산세 막아보자고요.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면서 이 해외 매출이 많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테슬라가 6% 이상 하락하는 등 개별 종목이 좀 약세를 준 영향에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및 감축을 좀 발표하자 유로존 경제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달러 강세를 더욱 심화되게 만들었거든요. 다만 경기 방어주가 조금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서 다우지수가 하락이 제한되는 등
차별화가 진행된 게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강달러 이게 아마 모든 시장을 관통하는 최대 공약수가 아닐까 싶은데 강달러가 이렇게 오래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달러와 강세의 이유는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분명히 좀 이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유로와 파운드의 약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시다시피 해당 국가의 단순 통화 비교가 아닌 바스켓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게 묻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달러와 대척점에 있는 유로, 파운드, 엔화가 개별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또 나타난 이유는 파운드화가 영국의 차기 총리 결정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달러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방금 언급드린 유로화도 러시아가 유지 보수를 위해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을 통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자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 큰 폭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여기에 뉴욕 연은까지도 1년 기대 인플레를 6.6%에서 6.8%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여전히 높은 인플레 우려가 부각된 점도 달러의 강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달러는 높은 인플레와 함께 유럽과 영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 우려가 부각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5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는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에 우려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전망은 여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팩트셋은 2분기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는 3월 말에 한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던 수치 대비해서는 하향 조정된 결과긴 하지만요. 다만 6월 30일에 대비해서는 0.2%를 추가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도 보면 에너지 업종이 전년 대비 2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산업재가 대략 한 26%, 소재가 한 12% 정도로 증가를 하고요. 반면에 금융업종은 대손 충당금 증가로 전년 대비 23% 정도 감소한 가운데 유틸리티 업종도 대략 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말 전년 대비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경기 소비재 업종의 이익은 현재 9.6%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실적 추정치 하향을 주도한 것은 경기 소비자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팩트셋은 아직도 2분기 실적도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있고 3분기는 여전히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관련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목요일에 JP모건 등을 시작으로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주들은 지난 1분기에 14억 달러에서 2분기에는 45억 달러로 대손 충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위축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경제 정상화에 따른 대출 급증에 맞물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준비금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고용 지표가 견고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강한 대출이 낮은 대출의 손실을 좀 어느 정도는 저해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네. 금융주가 예상보다 강한 이익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좀 혼조되어 있어서 실제 결과가 나와봐야지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코멘트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유럽발 경기 침체 리스크, 달러 강세 등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이 계속적으로 지수의 하방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8을 돌파한 상황에서 신흥국 자금 유출 압력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환경이고요. 이에 따른 부정적인 수급 효과가 역시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일 중국 장 마감 이후에 중국의 6월 유동성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M2 증가율 또한 크게 증가한 사회융자 총액 등을 봤을 때 중국의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 기조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영향이 중국 증시가 열렸을 때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동조화가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박광담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경제 얘기하면서 엔화, 통화 정책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유로화하고 엔화 돈값이 좀 올라가야 강달러 기조가 좀 물이 타집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이랑 일본으로도 돈이 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강달러 기조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거든요.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7월 22 금리 인상 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약간 압력이 분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오늘 저희는 지식발전소에서 OLED 전쟁 서막과 결말 또 알아보려고 해요. 지심 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변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OLED 전쟁 이거 L과 S의 싸움이잖아요. 아, 네.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아주 지난한 싸움인데 네. 올레드 기술 유출을 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회사 사이의 기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술 전쟁을 판가름한 핵심 요건은 바로 영업 비밀의 요건이었다고 하는데 영업 비밀은 또 특허랑 뭐가 다른 건지 또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특허가 있고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다고 일단 들었거든요. 네, 요 네. 두 개는 뭐가 다른가요? 특허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술 어떤 특정한 기업의 새로운 발명에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는 어떤 법적 용어인데요. 특허는 이제 특허청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발명을 했으니까 나한테 독점권을 달라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영업 비밀은 그야말로 그냥 비밀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이제 그 보호하는 거고 만약 그거를 유출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이제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거나 또는 어떤 형사처벌하는 그런 어떤 법적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영업 비밀이다. 뭐가 좋고 뭐가 불리합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질 수 없는, 그러니까 잘 알아내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의 레시피라든가 네. 또는 화합물의 어떤 조성비 같은 것들은 사실 그 물건을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걸 뜯어서 뭐 그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들은 보통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거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뭐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뜯어봤더니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 예, 이러면 사실 특허로 보호하는 게 훨씬 좋죠.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침해를 입증하는 것도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특허청에서 인정한 국가에서 인정한 권리로서 네.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보통 특허로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봐도 모른다. 그럼 영업 비밀.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특허권은 명확하게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업 비밀도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영업 비밀을 누군가가 유출하거나 네. 훔쳐갔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그 훔쳐간 자 또는 유출한 자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는다 또는 그 사람을 처벌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한다 이런 그렇죠.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전제품 회사 사이의 이 영업비밀 전쟁 관련 기술 유출 문제를 두고 법정 분쟁이 있었다. 이거 아마 기억들 나실 텐데 오래됐잖아요. 네. 그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10년이 넘은 싸움인데요. 이게 이제 그 뭐 A사, B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A사에 어떤 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냐면 그 OLED 소자에 공기가 이제 잘 안 들어가게 하는 실링 하는 장비, 그러니까 밀폐시키는 장비 기술을 갖고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A사하고 접촉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관련된 이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기술이나 비밀 정보는 유출하지 않는다 이런 계약을 맺었던 거죠. 근데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한 대기업만 바라보고 납품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기업한테도 이 장비를 똑같이 납품하면 더 좋잖아요. 해지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접촉을 이제 다른 이제 B사를 접촉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A사가 이걸 알게 되고 이거 영업 비밀 유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던 거죠. 자, 그러면 A와 B가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각각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A사 입장에서는 그 이 장비 업체가 이제 B사에 제공한 내용들이 우리 회사의 아주 중요한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 페이스 실링에 관련 그 실링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유출돼서 B사에게 굉장히 좋은 유리한 어떤 그 정보들이 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B사는 그거 비밀 기술이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기술이고 실제로 그 장비 업체가 우리한테 접촉해서 제공했던 거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 다 빠져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장비 업체가 우리한테 브리핑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네네네. 니들이 아는 거 우리도 원래 알고 있었다. 예, 그렇죠. 그래요. 이걸 법원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네. 법원에서 1심에서 나왔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렇게 들었는데 각각 어떤 판결이 나왔고 왜 뒤집혔는지 궁금하네요. 1심에서는 이 장비 업체와 이 정보를 제공받은 B사의 어떤 주관적인 의도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비 업체 쪽에서 제공한 그 자료들 PPT 자료에 보면 confidential 이제 비밀 정보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감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 서로 간에 그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게 영업 비밀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1심에서는 사실 A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2심에서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진짜 비밀이냐? 네, 소식 다 알 수 있었던 이미 알고 있었던 기술이 아니냐? 그리고 진짜 비밀 정보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논의한 게 아니냐?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 정보 자체가 비밀이냐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참 애매하네요. 네. 1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서로 찜찜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한 거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2심에서는 여기에서 민감한 사항은 다 지웠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만 얘기한 것 아니야?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 현장 전문가인 우리 변리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런 경우에 누구 말이 더 타당해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참 뭐 민감하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건 아니고 그렇긴 네. 한데요. 사실 이제 영업 비밀의 어떤 성립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정보가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세 가지 요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주관적 의도보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말 그게 비밀이냐 여부를 가지고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그게 이제 법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알려진 거 가지고 이건 원래 우리 고유의 기술이야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대법원은 2심의 그 판단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서 실제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알려진 비밀 아니다. 비밀이 아니다, 비밀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B사의 이제 편을 좀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그렇게 1차전을 벌였고요. 그런데 이 네. 두 회사의 전쟁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올레드 기술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사건이 또 있다고요? 네, 반대로 이제 이 회사가 또 한 번 원고와 피고를 바꿔서 붙었어요. 이번에는 B가 먼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OLED 패널이 이제 원래는 소형 디스플레이들 이제 핸드폰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TV나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B사가 갖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내부 직원이 A사한테 가서 이제 빼돌렸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었죠. 그래요. 2019년에 이렇게 입장이 뒤바뀐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는데 요건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이것도 사실 이제 B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B가 어떻게 그 법리를 잘 조직을 해서 간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영업비밀 소송에서는 B가 2번 다 완승을 거뒀거든요. 그런 차원 보면 영업비밀에 관련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요건, 비밀로 관리됐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로 비밀인지, 네. 비공지성,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이 법리에 집중해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잘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A는 좀 억울했겠어요. 보니까 B의 전 연구원이 내가 일하면서 적은 업무 수첩 내용, 뭐 OLED 패널, 네. 대형화 핵심 기술 이런 정보를 넘긴 정황이 있다. 네. 여기까지는 쌍방 확인이 네네.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영업 비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데 종전에는 네. 요 사례에서는 영업 비밀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영업 비밀을 인정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그 이런 큰 대기업의 이런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은요, 절대로 어떤 개인 메모장에 메모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자기가 근무 중에 어떤 알게 됐던 지식들을 갖다가 외부로 뭐 USB에 저장한다거나 프린트해서 밖으로 유출한다거나 이런 걸 절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자기가 수첩에 적어놓은 정보조차도 사실 허락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수기로 해서 이제 그런 보안망을 이제 피해서 이제 나갔으니까 사실 그런 정도의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주관적인 의도가 비밀을 빼돌리는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고 또 실제로 또 A사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정보를 들어서 이제 접수를 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의도가 강했다라고 본 거죠. A와 B가 굉장히 오랫동안 TV 시장에서 격돌을 해왔는데 네. A가 1등하던 시장을 B가 뺏어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국내 기업들 간의 분쟁 사례를 봤는데 해외에서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보면 지금 A와 B의 싸움 가운데 중국 회사만 득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결국은 해외에서도 영업 비밀을 좀 유출해 가려는 시도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중국이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자기네들 진출하려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에 이제 뭐 두 S사의 이제 직원들이나 임원들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네. 고급 엔지니어들을 뭐 연봉을 뭐 10배를 주고 스카웃을 해서 그런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여전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오래 근무는 못 하더라고요, 되게. 네, 네. 그렇죠. 짧게 근무하고. 단물 쪽 빨리고 이제 그리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A와 B 같은 큰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이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들을 쓰고 있는데 요거 보호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대부분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었는지 비밀 관리성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그 대기업들은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그 비밀로 관리하는 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정보들을 USB로 빼간다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컨피덴셜이라든가 대외비 이런 걸로 이렇게 따로 관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네. 입장에서는 그런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접근 권한을 갖다가 제한한다거나 또는 모든 문서들을 갖다 대외비로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거나 이런 체계들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네, 일단 빼내가면 안 되겠죠. 빼내가면 안 돼요.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 소송 과정이 참 지난합니다. 중간에 그 사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걸 마련하는 게 처음 원오원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지심 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변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광고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휴대폰을 비누로 막 씻더라고요. 손 씻으면서. 그런 광고도 있었고
수영장 안에서 뭐 사진 100장 찍는 그런 광고도 있었던 것 같고 이 모든 건 결국 우리 방수 잘 됩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방수 잘 된다고 해서 써보니 안 됩디다 하는 상품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100% 방수되는 그런 제품은 세상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방수팩이 있는데도 물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생활발전소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윤주 기자에게 이 믿을 수 없는 방수 기능 요거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요즘에요. 우리는 방수 잘 돼요. 네. 수영장에서 바다에서 양껏 쓰세요. 맥주 흘려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이 국내외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방수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모바일 기기는 광고나 제품 설명서에서 방수 성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자기기 침수 문제로 제조사 갈등을 겪고 있는 소비자 불만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1m 물에서 30분간 방수가 된다. 수영하면서도 착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는 하는데 실제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요. 이 경우에 온전히 소비자 과실로 치부가 돼서 제조사가 보증해주지 않고 소비자가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소비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방수 기능을 믿고 사용했는데 비를 맞았다거나 세면대에 잠깐 빠뜨렸을 뿐인데 침수돼서 먹통이 됐다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한 소비자는 산지 반년 된 휴대전화를 세면대에 잠깐 빠뜨렸을 뿐인데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광고에서 생활방수 기능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했지만 서비스 센터에서는 수리는 물론 교환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고와 다르지 않냐고 항의를 해봤지만 어차피 방수 기능이 사용하다 보면 떨어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또 다른 소비자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수영을 했다가 침수 문제를 겪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영 시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품 결함이구나 생각해서 서비스 센터에다 문의를 했더니 무려 수리비로 20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됐는데요. 네. 방수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침수는 발생할 수 있고 제품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 수리가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묘하네요. 수영할 때 칼로리를 계산해주지만 수영할 때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인가? 이거 좀 알쏭달쏭한데 생활방수라는 단어가요. 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어디까지 방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일단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최소 IP68 등급의 방수 성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IP68 같은 경우에는 방수 방진 등급인데 거의 최고 등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m 깊이 수중에서 30분간 방수를 보장해주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일부 스마트워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사례자처럼 수영할 때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물속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네. 침수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조사들은 침수 피해를 소비자 과실이라고 보고요. 무상 보증 기관과 상관없이 유상 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침수 라벨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테스트를 거쳐서 기기 문제로 판명될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수된다고 해서 믿고 쓴 거잖아요.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조사 입장은 생활방수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죠. 사용하면서 방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제조사가 처음에 제품을 만들 때 실험했었던 환경과 다른 곳에서 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완벽하게 차단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저는 들을수록 좀 알쏭달쏭합니다. 방수 기능이 있지만 방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인지. 그러면 다른 이유로 휴대폰을 수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고친 건 다른 기능인데 방수 기능이 떨어지더라. 이런 주장은 왜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수리한 다음에 발생한 침수 고장을 두고 갈등이 빈번한데요. 스마트폰은 특성상 배터리, 액정, 메인보드, 카메라 또 외장 케이스 등 다양한 부품이 조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수폼 같은 경우에는 이 조립 부위에 고무 실링이나 방수 본드, 접착제 같은 것들을 도포를 해서 틈새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면서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으로 틈새가 벌어져서 접착제가 처리됐던 부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부 고무 실링이 정위치에서 좀 비켜나갈 때, 이럴 때는 언제든지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리를 위해서 분해했다가 재조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후에 네. 재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수 기능이 떨어졌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제조사들은 수리로 방수 성능이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침수로 인한 고장은 유상 수리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방수 기능 저하라는 게 제품 분해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제조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애매하네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우리가 뭐 모름지기 한두 번은 떨어뜨리게 될 텐데 그때 균열이 생겨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다.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데,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방수팩으로 나는 전화기를 감쌌다. 이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여름에 이제 뭐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가시다 보면 방수팩들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필수죠, 거의. 네. 근데 방수팩을 사용했는데도 침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실제로 이 건으로 분쟁을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방수팩을 구매를 했고 이걸 가지고 수영장에서 사용을 했는데 휴대전화가 침수되면서 수리비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불량 제품을 팔았으니까 스마트폰 수리비의 상당 부분을 배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이트 내에 방수팩 사용 전에는 반드시 누수 확인을 하고 이용을 했어야 했는데 방수팩도? 네,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소보원에서는 일단 방수팩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아까 판매자가 주장했었던 것처럼 소비자도 방수팩을 사용하기 전에 방수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혹시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리비와 감가상각액을 좀 조정해서 배상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아, 참 어렵네요. 네. 꼼꼼하게 봐야 될 게 되게 많네요. 방수팩을 내가 샀다. 근데 그게 물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 가려고 방수팩 구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요거 구매를 하시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물 담아서 요거 물 나오는지 네. 공기 새는지 요거 테스트를 해보셔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 같은 걸 찍어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마른 휴지 같은 걸 넣어서 한번 아이고야.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꼼꼼하게 챙길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오늘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개인이 주의하고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건데, 소비자들이 이 보통 막 100만 원, 150만 원 막 이렇잖아요. 네. 굉장히 비싼데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이 방수 기능 관련해서 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제조사들이 제품에 적용하는 방수 등급 설정은 일정 온도의 담수에서 일정 킬로파스칼의 수압을 가정한 실험에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민물에서만 시험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된 조건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뭐 이물질이 섞인 물이라던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또 수압이 일정 수치보다 높은 환경에서는 이게 보호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방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충격 등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요. 비누나 향수, 세제나 로션 등 이물질에 노출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실 때 그래서 주의하셔야 하고, 담수에서 사용하신다고 해도 제품을 흔들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침수 가능이 있고요. 제품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유격이 생겨서 방수 기능이 무력화됩니다.
또 수압이 세거나 유속이 빠른 물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젖어 있거나 손이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제품의 성능 또 외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마른 천으로 닦아서 말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수 등급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지 물을 100% 차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방수 기능을 믿어야 하지만 완전 믿어서는 또 안 된다. 생활방수라는 게 참 알쏭달쏭한 표현이었군요. 우리 준비할 게 참 많다 이런 생각 드는데 너무 아쉬워요. 조윤주 네. 기자님 오늘 마지막입니까?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실생활 사연들 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소비자들 아마 많은 도움 되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나중에 또 중요한 사건들 있을 때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발전!